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유태 씨는 정유태 씨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조윤아 씨인데요. 두 분 다 2016년 중순에서 2017년 중순까지 계셨어요. 근데 체류 지역은 두 분이 달라요. 하나는 크라이스트 처치, 또 하나는 타우랑가. 다 못 들어보셨죠? 왜냐면 뉴질랜드 하면 오클랜드, 웰링턴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워킹홀리데이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태 씨, 이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경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발표하게 된 발표자 정유태입니다. 네, 우선 저는 16년 10월부터 17년 8월까지 약 10개월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하고 왔고요. 그리고 17년도 상반기에 뉴질랜드 해외통신으로 활동했고, 그리고 주로 타우랑가에서 거주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 끝날 쯤에는 캠퍼밴을 직접 만들어서 50일 동안 뉴질랜드를 전역을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오늘 목차는 제가 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가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제 예비 워홀러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된 이유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슬슬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4학년이 돼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취업 준비에 대한 스펙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휴학을 하고 뭐 좀 쉬면서 준비를 하고 싶은데 또 막상 휴학을 하면은 어영부영 시간 낭비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예전부터 해외를 한번 나가서 생활해보고 싶었고 워킹홀리데이면은 휴학하고도 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워킹홀리데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를 알아보는데 뉴질랜드가 이제 영어권 국가고, 그리고 뉴질랜드는 이제 법적으로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치안이 안전할 것 같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게 되게 멋지잖아요. 사람들도 좀 여유롭게 사는 것 같고, TV 속 보면.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10월 말에 저는 오클랜드에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계좌 개설하고 IRD 신청 이렇게 필요한 서류들을 다 충족시키고 이제 오클랜드 여행을 조금 다녔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오클랜드에 지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뉴질랜드랑은 좀 모습이 달랐어요. 너무 약간 외국인 많은 서울 느낌? 너무 번잡하고 한인들도 많고 여기가 뉴질랜드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저는 이제 타우랑가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와서 이제 백패커에서 잠시 머물면서 운이 좋게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머무를 숙소 플랫을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도 한인 스시샵을 생각보다 빠르게 구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일은 좀 어려워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제 초기에 뭐 이것저것 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이때 일을 주 6일을 했었는데, 딱 하루 쉬는 날 이 통가리로 알파인 크로싱이라고 뉴질랜드에서 되게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왕복 7시간짜리인데 여기를 딱 쉬는 날 갔다 와요. 그리고 와서 다시 바로 일을 해요. 그렇게 며칠 일을 하니까 이제 다리에 무리가 왔는지 다리 통증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한 2, 3주는 그냥 가만히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일을 관두게 되고, 이제 또 못 걸어 다니게 되니까 이제 차가 필요해지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대중교통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차를, 첫 차를 사게 되고, 이제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백수 생활을 하면서 그냥 즐기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초기에는 일단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냥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조금 여유를 가지면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중반기인데요. 이제 계속 처음에 이제 다리도 나을 때까지 있고 1월 초까지는 여기 홀리데이 기간이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면서 좀 쉬어야, 그러다 이제 돈이 이제 슬슬 떨어지니까 다시 구직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인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옥수수 농장을 잠깐 가게 돼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그 날씨 영향이 그때 안 좋아서 비가 자주 내려서 많이 일을 못하게 되고 쉬는 날이 너무 많아서 그 전에 계속 어플라이 했던 홍합 공장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홍합 공장에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투라 여행 다니고 좀 다시 즐겁게 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2주 만에 자동차 사고를 내요. 일이 제가 나이트 근무여가지고
그때 잔업하고 새벽 3시인가에 끝나서 이제 오는데 거기는 이제 시외의 도로는 가로등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소처럼 운전을 하고 가는데 거기에 공사 중인 도로를 제가 못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한국에서 운전면허 경험이 없었고 운전면허 딴 지 1년도 안 돼서 가서 차를 모은 거기 때문에 그래가 당황해서 자동차 사고를 냈었고, 그리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때 처음으로 슬럼프가 크게 왔었는데, 자 처음으로 이제 한국 갈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뭐 티켓까지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그리고 저도 너무 이때 가기에는 아쉬운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서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고 2주 만에 다시 차를 구매해요. 원래 차를 안 사겠다 그랬는데 차 없이는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2주 만에 다시 차를 구매하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안전된 생활을 합니다. 이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정적인 생활과 함께 슬럼프가 찾아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꼭 이렇게 자동차 사고는 아니어도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생활하다 보면은 슬럼프가 한 번씩 오거든요. 이때 제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본인이 처음에 목표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 때는 이제 저는 예전부터 뉴질랜드를 가서 캠퍼밴 여행을 진짜 하고 싶었어요. 뭐 한 달 정도 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이제 아는 형이랑 해서 렌트를 해서 한 3주 정도 남섬 여행을 다니려고 했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자동차 사고 나서 폐차해가지고 돈 날리고, 그리고 2주 만에 또 새 차를 다시 돈 끌어 모아서 사느라고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형이랑 가려던 그 캠퍼밴 렌트해서 좋은 거 끌고 다니는 건 포기하고, 유럽이나 호주 애들 보면 되게 차 오래된 거 안 좋은 거 해가지고 자주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캠퍼밴처럼 직접 만들어서. 저도 그거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요. 한 달 정도 일하면서 캠퍼밴을 만들고, 캠퍼밴이 완성되고 공장을 퇴사하고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하게 됩니다. 뭐 북섬, 남섬 다 여행했는데 이제 뭐 남섬에서 폭우랑 폭설로 이제 하루 정도 뭐 계속 갇히는 경험도 있었는데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 시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행을 보통 즐김과 동시에 아쉬움이 찾아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뭐 할까 말까 망설이던 것들을 용기 내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경험하고 온 거는, 사실 저는 처음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 이제 여기 있는 보통 다 생각하시는 영어, 여행, 돈,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꿈꿨어요. 사실 어느 정도 우선순위는 있었지만 세 가지를 다 꿈꿨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저는 여행 말고는 크게 가지고 돌아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행만 조금 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제 와서 말하면은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이 그러면 이제 취업 준비할 중요한 시기에 여행만 하도 왔는데 뭐 시간 낭비하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대신에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뭐 이것들이 뭐 한국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 경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 한국에 제가 계속 살았으면 도전하지 않았을 것들이에요. 뉴질랜드에서 경험한 것들은 뉴질랜드에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뭐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들은 아닐지라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히 좋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충분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워킹홀리데이를 만족스럽게 다녀왔고, 지금도 뭐 친구들이나 동생들한테 워킹홀리데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워홀러 분들에게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인데요. 우선 지역 선정, 북섬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 일단 오클랜드, 웰링턴, 타우랑가 정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오클랜드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여기는 이제 한인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편의시설, 대중교통 잘 갖춰져 있고 유흥시설도 되게 많아요. 이제 단점으로는 플랫비, 이제 숙소비 정도가 비싸다는 것 정도? 그런 거 말고는 오클랜드 되게 도시적인 삶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클랜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웰링턴도 이제 뉴질랜드의 수도고 약간 도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오클랜드에 비해 한인이 좀 적고, 이제 단점으로는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거의 바람의 도시라고도 불리는데 바람 많이 불고 집들이 다 언덕 위에 있어요. 막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좀 오클랜드 큰 대로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구석구석 집들을 다닐 때는 이게 운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웰링턴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타우랑가는 이제 제가 제일 오랫동안 지냈던 동네인데 되게 좋은 도시예요. 휴양의 도시, 막 따뜻하고 날씨가 좋아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운트 망가누이라는 되게 뉴질랜드에서 유명한 산이랑 해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3월 달부터는 이제 키 관련 일자리가 되게 많아서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단점을 뽑자면은 이게 이 타우랑가라는 도시가 뉴질랜드에서 그래도 한 6번째, 5번째로 큰 도시예요. 근데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 한 군? 뭐 혹시 고흥군이나 이런 데 아시겠는데 뭐 시골 느낌? 약간 큰 시내 이런 게 없어요. 사람도 적고 뭐 대중교통 시설도 별로 발달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약간 도시적인 삶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데 타우랑가에서 지내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다음 남섬을 보면 이제 크라이스트처치, 퀸스타운, 블레넘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크라이스트처치는 남섬에서 제일 큰 도시고 11년도에 한번 대지진이 있었어요. 뭐 많이 복구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약간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도시 자체가 영국, 유럽풍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그 공장이랑 시티잡을 동시에 구하기 좀 괜찮은 동네 같아요. 크라이스트처치에는 큰 공장들도 몇 군데 있다고 들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퀸스타운은 되게 아름다운 관광 도시예요. 진짜 도시 자체가 아름답고 관광객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막 물가가 정말 비싸요. 오클랜드는 단순히 집값만 비쌌다면 여기는 집값도 비싸고 뭐 식품비, 기름값 이런 거 다 비싼 동네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5월 마무리쯤에 자금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어학연수 하러 좀 쉬면서 어학연수 하러 가시거든요. 유럽 애들도 많이 머무는 동네라 그래서 어학연수 마지막에 가기엔 좀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블레넘은 저는 이제 솔직히 안 가봤는데 여기는 이제 인터넷에서 보통 워홀로의 성지라고 불러요. 여기가 되게 일자리가 1년 내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농장일 해가지고 뭐 빅야드, 뭐 와이너리 되게 많고, 그리고 그 큰 공장 2개가 있어요. 탈레스랑 샌포드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1년 내내 일자리가 있어서 돈 벌러 저희 나라 워홀로 말고도 이제 다른 각국의 해외 워홀로들도 여기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관심 있으실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뉴질랜드는 보통 시티잡, 농장, 공장일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시티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티잡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식당, 청소 일 등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장점으로는 이제 일하면서 영어를 사용하기가 농장이나 공장에 비해서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아주 번화가 바쁜 곳에서 일하게 되면은 매번 쓰는 영어의 패턴만 쓰겠지만, 여기 뉴질랜드는 되게 스몰톡 문화가 발달된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단골 손님들이랑 그래도 대화할 기회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 쓰기엔 좀 좋을 것 같고, 단점으로는 이제 풀타임 배정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풀타임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걸 말하는데, 시티잡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업소에서 풀타임 잡을 잘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시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2잡 혹은 3잡까지도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이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시티잡을 구하기 좀 어렵고요. 농장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보통 키위, 체리, 사과 농장 이런 걸 해요. 작업은 보통 피킹, 패킹, 프루닝이라는 작업을 주로 하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장 일을 구하실 분들은. 피킹은 말 그대로 이제 야외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일을 말하고, 패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에서 상자나 이런 데 포장하는 일을 말해요. 그리고 프루닝은 이제 시즌이 끝나거나 시즌 초에 가지치기 혹은 속가내기 이런 작업을 하는데, 뭐 농장 일을 구한다고 이제 공지에 뭐 올라왔는데 작업명이 정확히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쯤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죠. 왜냐면 뭐 갔는데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프루닝 작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 길어도 막 한 달 이내면 작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요. 뭐 지역 이동까지 해서 갔는데 뭐 한 달밖에 못 있고 일을 못 하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일자리를 구하실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알아두고 가시면 좋고, 뭐 시즌을 되게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지역마다 이제 그 날짜마다
다 다른 수확물을 재배하거든요. 그때마다 일자리가 다르고 시즌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날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농장에서 일한다 그러면 흔히들 이제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농장 일을 하게 되면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맞아요. 이게 능력제라 그래서 컨트랙 같은 경우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이 잘하시는 분들은 시급 20불 이상 버셔가지고 뭐 일 많은 주에는 뭐 주 1000불 막 800불 이렇게도 버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전주에 뭐 800불 1000불을 벌었는데 이번 주에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비가 계속 오게 되면 그날 그 주는 일을 거의 못해서 뭐 주 200불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비가 뭐 그 당일날 안 온다고 해도 뭐 전날 많이 오게 되면 땅이 질퍽질퍽해지잖아요. 그래서 작업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념을 하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공장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베이커리, 육가공, 홍합공장 등에서 일을 해요. 공장의 장점은 이제 다른 시티잡이나 농장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꾸준히 벌 수 있어요. 여기는 보통 이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은 배정을 해주는 편이고, 대신에 이제 단점으로는 이게 공장 내 기계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되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면은 그 작업이 되게 지루해지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자리 구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지원보다는 직접 발로 뛰는 게 좋아요. 뉴질랜드도 뭐 저희 알바몬 이런 것처럼 트레이드미, 식, 백패커 보드 이런데 온라인 지원이 공고가 올라오고 온라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사이트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일정 소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직접 오피스에 가셔가지고 폼 작성해서 어플라이를 하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랙터나 백패커 소개로 일을 구하실 때는 조금 꼼꼼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컨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개업자 에이전시 그런 느낌인데, 이제 악덕 컨트랙터를 만나게 되면 뭐 홀리데이 피라고 해가지고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 돈을 얘네가 일부 땡가 먹는다거나 그렇게 갈취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랙 조심하셔야 되고, 백패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장에서 일하게 되면 농장 주변에 이제 숙소가 백패커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백패커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쓰는 숙소인데, 백패커에서 보통 뭐 여기 이제 시즌이니까 여기 일자리를 우리가 소개해주겠다, 열로 넘어와라, 대신에 우리 숙소에서 뭐 일할 때 동안 우리 숙소에서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길 가게 돼가지고 이제 백패커에 도착해서 어느 정도 쓰겠다 하고 계약을 하고 일자리를 줘라 하는데,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면서 이제 계속 늦추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계속 숙소비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한 달까지도 기다리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백패커나 컨트랙터를 통해서 일을 구하실 때는 조금 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는 일자리를 구하기 매우 힘들어요. 여기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여기는 이제 박싱데이라고 해서 새해 연초까지 거의 홀리데이 기간으로 쭉 쉬거든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2주 정도는 쉬어요. 그래서 이때는 일자리를 구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일자리가 있으시다면 계속 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퇴사할 때 레퍼런스를 받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뉴질랜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지원할 때 그냥 레퍼런스 같은 게 있냐고 꼭 물어봐요. 레퍼런스가 이제 추천서 같은 느낌인데, 이게 뭐 다른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거나 보증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받아가지고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해 가면 반드시 도움되는 것들인데요. 뭐 영어 공부는 기본적인 거죠. 근데 여기 왜 적었냐면, 저는 사실 영어를 못해서 워킹홀리데이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 만족스럽게 다녀왔고, 하지만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기회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면 더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는 어쨌든 인생에 한 번뿐인 거잖아요. 뭐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처음에 영어 준비를 좀 잘해서 가게 되면은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국제 운전면허 취득이라고 적어놨는데, 뉴질랜드는 진짜 운전을 할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의 질의 차이가 엄청 커져요. 제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다시 차를 산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이렇게 뭐 웰링턴, 오클랜드, 뭐 크라이스트처치 이런 대중교통 잘 돼 있는 도시들이 몇 군데 있긴 한데,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어요. 오로지 버스뿐인데 버스 노선도 많지 않고 뭐 주말에면 6시, 5시면 막차가 끊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배차 간격도 기본 30분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면허를 해서 차를 사고 다니시는 게 좋고 마트에 장 보러 갈 때에도 차가 없으면 뭐 걸어서 왕복 1시간을 다니는데 차가 있으면 뭐 5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여행 다닐 때도 직접 운전하고 다니시는 게 편해서 이 나라가 사실 운전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나라예요.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교통사고를 당했던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여기는 진짜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운전자들 매너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금 물론 다른 분 동승하에 어느 정도 연수를 받으시고 거기서 운전을 하시게 된다면 금방 적응해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념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어학원을 통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랑 사귀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어학원을 통해서 가면 좋은 점이 외국인 친구 사귀기가 정말 쉽대요. 근데 이제 그냥 가게 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준비해 갔는데 백패커 같이 지내는 친구들한테 좀 나눠주고 그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뭐 비싼 거 아니고 인사동에서 가볍게 살 수 있는 거 부피 얼마 안 되는 뭐 책갈피나 뭐 복주머니, 부채 이런 거 가져갔는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뭐 꼭 친구들 말고도 전 차 살 때나 이럴 때 거래할 때 이거 하나씩 줬거든요. 뭐 이것 때문에 물론 할인을 받은 건 아니겠지만 되게 기분 좋게 거래할 수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념품 정도는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반드시 좀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워킹홀리데이는 되게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지나친 기대야 환상을 가지고 가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뉴질랜드라는 곳도 어쨌든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라서 거기도 나쁜 사람들 있고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뭐 한국에서 제가 계획했던 것처럼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가서 차 사고를 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준비해 가신다면 더 좋은 워킹홀리데이 생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발표자분께서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서 16년 5월부터 17년 5월까지 이제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이 기간 안에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다른 지역 이동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크라이스처치 안에서만 1년 동안 있었고, 이제 휴일 같은 경우에 오클랜드나 웰링턴 이런 뭐 타우랑과 로토루아, 퀸스타운 다 여행으로 이제 지냈고, 이제 워킹홀리데이 끝나고 저는 이제 오세아니아랑 유럽이랑 아시아 4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한국에 돌아온 지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도 이제 질문을 해보면 워킹홀리데이 가시려는 목적이 어떤 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영어 실력도 늘리고 현지인 친구도 사귀고 그다음에 돈을 벌어서 여행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저도 그랬고 근데 저는 이제 뉴질랜드 가기 전에 호주에서 2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호주랑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3년을 겪고 보니까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된 분을 많이 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낯선 땅에 가다 보니까 일단 언어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울릴 수 있는 게 한국 분들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게 되고 한국 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 역시도 호주 2년은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사투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경우였고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갔을 때는 진짜 이러지 말자 해서 이제 일단은 쉐어부터 이제 플랫부터는 무조건 한인 숙소가 아닌 곳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뭐 프랑스 친구, 그다음에 중국, 홍콩 친구들, 그다음에 뭐 대만, 뭐 태국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집을 구해서 살고 이제 아무래도 영어를 같이 쓰게 되니까 확실히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 언어는 향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 쉐어라던가 이제 한국인과 어울리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만약 다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된다면 저는 일단은 한국인 많이 없는 지역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크라이스트처치 선택을 했었는데 그때 지진이 났었고 지진이 나서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뭐 북섬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 그렇게 많을지는 모르고 크라이스트처치를 선택을 했는데 가보니까 한인 슈퍼도 한 10몇 개 되고 굉장히 한인분들 커뮤니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간다면 이제 한국인들이 정말 없는 곳으로 가서 한 번이라도 영어를 더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첫 번째로 그렇게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뉴질랜드 억양이 뭐 호주랑도 다르고요. 미국, 캐나다랑은 물론 다르겠죠. 그래서 그 억양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어플 같은 거, 뭐 구글 앱 같은 거 다운 받으시면 뉴질랜드 라디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억양에 대한 좀 억양에 대한 거를 약간 멘붕 오지 않도록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기 정착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초기 정착금을 너무 적게 가져오셔가지고 일단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내가 가져온 돈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일은 당장 해야겠고 하니까 한인 뭐 스시샵이라던가 뭐 한인분들과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시는 분, 이제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그렇게 첫 단추를 한인 일로 시작을 하시면 끝까지 한인 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분들과 계속 어울려 다니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이제 다시 워킹홀리데이 간다면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뉴질랜드가 사실 굉장히 물가가 저렴하지가 않아요. 제가 호주에도 있었고 뉴질랜드를 비교해보자면 호주보다도 한 1.5배 비싼 것 같아요. 기름값도 비싼 것 같고 이제 뭐 식료품이라던가 이런 게 호주에 비해서도 약간 조금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정착금은 좀 넉넉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호주에서는 차 없이 지냈는데 뉴질랜드 와서는 이제 차를 구입해서 저는 생활비가 조금 더 많이 나간 편이었는데 좀 저렴하게 생활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숙소비는 한 주에 한 150불 정도 되시거든요. 숙소비 한 150불에서 200불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를 구매하시지 않으시면 처음에는 이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편도 1회에 한 4불 정도 돼요. 그리고 왕복 뭐 일을 하러 갔다 오면 왕복 8불은 일단은 소비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서 뭐 진짜 저렴하게 맥도날드에서 해피밀을 먹었다, 뭐 샌드위치 하나 사 먹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뭐 12불, 뭐 15불은 나갈 것이고, 그러면 한 하루에 20불 정도 소비가 된다고 생각하면 30일이면 600불이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생필품 같은 거 사야 되잖아요. 초기 정착하면 휴지, 뭐 치약, 샴푸 이런 것도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좀 진짜 알뜰하게 생활했다 이런 친구들도 보면 한국 돈으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는 이제 쉐어비랑 뭐 플랫 쉐어비랑 이제 생활비, 생필품비 다 하면 그 정도는 소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달 만에 일을 구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한 좀 넉넉하게 뭐 3달 정도의 여유 자금은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워킹홀리데이는. 그래서 이제 구직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종에 어떤 지역을 이제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한인 사이트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비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가장 유명한 사이트거든요. 식닷컴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원하시는 걸 검색하셔가지고 검색하셔서 이제 저도 온라인 지원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곳을 직접 가셔가지고 이력서를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하면서 드리는 게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검색은 사이트로 하시고 직접 가서 이력서는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뭐 공차라던가 아니면 뭐 패스트푸드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바리스타, 뭐 스타벅스라던가 이렇게 커피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이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조금 힘들었지만 뭐
다른 친구들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밀크티 샵도 굉장히 많아요. 중국인들이 많아서 그래서 뭐 공차에서 일을 했었다 이러면서 그거 이력서 주니까 바로 뭐 채용이 됐던 경우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회가 되신다면 바리스타나 특히 여자분들은 네일 아트 이것도 굉장히 좀 좋게 시급을 받으면서 취업이 잘 되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 만들기 숙소 편인데요. 숙소는 이제 트레이드미라는 이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이트 안에서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이제 가격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정도. 내가 원하는 예산은 이 정도다. 이러면서 이제 지역도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집이 나와요. 방은 뭐 몇 개인데 몇 명이서 쉐어를 하고 화장실은 몇 개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설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드미 같은 경우에는 숙소뿐만 아니라, 구직할 수 있는 잡 서치 사이트도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이트는 저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숙소도 검색할 수 있고 구직 사이트도 검색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안 입는 옷이라던가 이제 물품들을 버리고 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친구들 주고 올 수도 있는데 좀 가격이 나가는 것은 저는 트레이드미에서 많이 올려가지고 현지인들한테 많이 팔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도 많이 있는 좋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정말 강추를 합니다. 그래서 네, 발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는 그 생활비를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마트가 3개가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가장 비싸요. 뉴월드, 카운트다운, 파켄세이브라고 있는데 이 뉴월드 같은 경우에는 질이 좀 좋은 대신 좀 가격이 굉장히 비싸 편이에요.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 그 다음 파켄세이브인데 이 뉴월드랑 카운트다운은 봉지를 줘요. 봉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그냥 주는데 이 파켄세이브 같은 경우 봉지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가격은 저렴한 거에 비해서. 그래서 가실 때는 꼭 그 에코백이라던가 이제 담아 가실 수 있는 장바구니를 가져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 뉴월드나 카운트다운에서도 간혹 행사 상품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이메일로 이렇게 수신을 해놓으면 파켄세이브보다 더 저렴하게 행사할 때는 이 두 곳에서 먼저 검색을 해보고 행사 안 한다. 그럼 파켄세이브로 가시면 무조건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은 4종류가 있어요. 통신사가 4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게 가격 높은 순서대로 제가 정렬을 해놓은 건데 저는 스키니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스키니는 매장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유심히 배송이 오고 그다음에 직접 심을 끼우면 되는 건데 이 위에 요금제들보다 똑같은 데이터 양과 통화 양이 있는데 한 5불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1년 내내 사용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분께서 너무 잘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갖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전속결이죠?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먼저. 가격이 다 다른데 싼 거는 진짜 1,000불 때도 있어요. 싼 거는 1,000불 때도 있는데 보통 초기 정착할 때는 그래도 한 2,000불에서 3,000불 사이 가격 차를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게 보통 2000년 초반이나 소형차 기준으로 이제 2000년 초반이나 90년도 후반대 차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보이는 차들이긴 한데 거기는 되게 관리가 잘 돼 있어요. 뭐 우프라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고 되게 차들을 오래 타는 편이라 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면은 초반에 타고 다니시기에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팔기 흔한 차가 있어요. 보시면 가장 흔한 차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서 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중고차를 타시고 나서 파셔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차는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차를 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대중교통이 좀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좀
그나마 좀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또 일자리가 좀 많은 지역 좀 추천해 주실 때 있을까요?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곳은 오클랜드가 이제 버스가 노선도 많고 가장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는 그 시티잡이 많을 것 같아요. 오클랜드는. 네. 그러면 대도시에서 그 대중교통 전용 그 플랜 같은 걸 따로 파나요? 예를 들어서 뭐 예결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제한 뭐 아, 제가 알기로는 일단 뉴질랜드는 교통카드가 다 지역마다 달라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하나의 교통카드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옮길 때마다 교통카드를 쓰셔야 되고 따로 사셔서. 그리고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A 구간, B 구간 해서 아마 정액제가 있던 걸로 아는데 저도 지금은 정확하게 몰라서. 그리고 오클랜드는 지하철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 운전하실 때 보험은 현지에서 구하시나요? 네, 보험은 저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하고요. 보통 워홀러들은 이제 차들을 싼 차를 사니까 서드 파티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차 보험이 있어요. 이제 차 사고 나거나 그럴 경우 이제 상대 차는 수리 보험금으로 수리를 해주고 제 차는 그냥 폐차시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되게 보험비가 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10불, 뭐 12불 이렇게 보험비를 내고 타고 다녔기 때문에 풀보험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뭐 100불 이렇게 넘게도 나가기 때문에 풀보험보다는 그냥 저렴한 차 타서 1년 정도 쓰고 그냥 팔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신혼산이잖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을 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저도 그 자동차 보험 AA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도 AA에서 보험을 들었었는데 저도 제 차는 커버가 안 되지만 남의 차는 커버해 줄 수 있는 그 보험으로 했어요. 왜냐면 제 차는 저렴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 AA 멤버십이라고 있거든요. 그 멤버십도 주는데 그거를 보험을 가입하시면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 2번인가 무료로 와줘서 뭐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던가 했을 때 2번 무료로 와서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AA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네. 예, 질문하십시오. 아까 전에 그 구직 사이트랑 수소 사이트 이제 말해주셨잖아요. 그 두 개 사이트는 이제 뉴질랜드에만 있는 사이트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 식닷컴 같은 경우는 호주도 식닷컴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호주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 구직 사이트고요. 트레이드미는 뉴질랜드 거예요. 네, 뉴질랜드만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방값이나 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지역마다? 이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다 다르긴 한데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냥 독립된 방을 혼자 쓰시려면 비용이 200불 이상은 그래도 지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한 주요. 네, 한 주에 200불 정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저 같은 타우랑가 이런 좀 도시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뭐 한 주에 150불 뭐 정도? 저렴한 데는 진짜 농장 이런 데 저렴한 데는 뭐 한 주에 130불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근데 이제 150불에서 180불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과금 포함인가요? 이게 계약할 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요, 뭐 전기세가 얼마 이상 오버차지 된 경우에는 이제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예 그 주 플랫비에 그냥 공과금이 다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 어떤가요? 네, 아까 전에 그 트레이드미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이제 빌 포함, 뭐 인클루드 빌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딱 렌트, 그러니까 플랫 쉐어비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포함해서 150불 정도였던 데가 있었고, 포함하지 않고 140불인데 뭐 전기세랑 저희 크라이처치는 수도세를 따로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수도가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수도세는 나가지 않아서 뭐 이제 전기세에서 20불, 그러니까 한 160불 뭐 이렇게 나갔던 것도 있었어요. 집을 구하실 때 무조건 싼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교통편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방세를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되냐? 방세 플러스 교통비까지 같이 생각하셔서 그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멀리 있으면 교통이 분명히 불편할 거고, 만약에 자동차를 끌지 않고 버스로 다닌다면 노선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혹시 저 예전에 다른 데 어디 있었을 때는 뭐 배드벅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는데 혹시 그런 문제 같은 건 따로
제가 배드버그 경험해봤거든요. 되게 엄청 간지럽고 가렵고 한데 목이 뭐 적어도 15배 이상 가렵긴 한데 이게 저도 왜 어디서 물렸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시트 청소를 안 하거나 뭐 그러면 배드버그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리고 배드버그 죽이기도 어렵고, 근데 저는 어디서 걸렸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뭐 제 차랑 뭐 제 방안이랑 다 이제 그 플리범이라고 그 스프레이 같은 폭탄이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처리를 생각보다는 쉽게 했는데 그게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들은. 오래된 숙소나 백패커에서 지낼 경우 배드버그에 물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집은 굉장히 새로 지은 집이어가지고 크라이스처치는 이제 지진 때문에 다시 새로운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없었는데 친구들 보면 백패커에서 그 나무로 된 그 뭐라고 하죠? 침대 받침이 나무로 된 거에서 거기에서 옮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패커 가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행자 숙소 같은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잖아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도 양이 많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그냥 배드버그를 조금만 가지고 왔다 할때 그 전체로 금방 퍼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폭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영원해서 안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옷이랑 모든 것을 다 빨고 저기 해야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집 구하실 때, 쉐어하우스 같은 거 집을 구하실 때 그 집 중에 사람들이 몸에 반점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반점이 있으면 안 들어가야겠죠.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안전정보 들어가서 수고하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체류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면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일까요?